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지원받는 법 초보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하는 동업계약서의 강의를 맡게 된 남은호입니다. 본 방송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께서 지금 동업에 대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고 들어오셨을 건데요. 이 동업계약서 참 어떻게 작성해야 될 것인가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리 동업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나서 동업계약서 이야기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항상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업 절대 하지 마라. 동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도 잃고 금전도 잃고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씀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대부분 동업을 해본 사람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미국이나 이렇게 서구권 쪽에서는 동업이 꽤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구글 다 동업의 형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업으로 성공한 기업들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많은 문제가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제일 높게 평가받는 약간의 동업의 형태, 구시 집안과 허시 집안인 LG와 GS로 지금 나눠졌지만 이 LG 그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고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나머지 기업들 한번 보시면은 과연 동업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유독 재밌는 사실은요, LG 그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동업을 좋아했던 그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G와 다른 이제 외국계 회사와 합작해서 만든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업도 어찌 보면 잘한 성공한 동업을 성공시켰을 경우에는 그 동업의 노하우를 알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대부분의 분들이 창업이나 경영을 함에 있어서 동업에 대한 경험이 과연 많으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업을 새로 시작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제일 중요시 여기냐면 일단 사람에 대한 그 관점을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동업을 한다, 누구와 동업을 할 것인가에 반드시 첫 번째 보는 것은요, 저 사람 괜찮더라 이거예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 괜찮을 건데. 그리고 그러다 일도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같이 나는 예를 들어서 자금이 조금 있다. 그러면 나는 자금을 대고 당신이 일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주로 출발을 하게 되죠. 또는 두 분 다 어떤 기술과 자금력이 있어서 같이 출자를 하고 같이 이제 노무를 제공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동업에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한 가지는요, 사람하고 동업은 다르다입니다. 결국 대부분 사람이 안 좋을 경우에는 애초에 동업도 시작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믿음직한 사람일 거고 믿음직한 기술을 가졌다고 그리고 성실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안 좋으면 애초에 시작을 안 하는데 사람이 좋다고 시작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교우관계, 친구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은 돈에 있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관계로 갈 수가 있는데 사람은 좋은데 우리 목적과는 좀 달라지는 그러한 어떤 그 업무의 형태가 나온다면 조금씩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정말 절연하고 지내는 형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좀 동업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어떤 거 있냐면 둘 다 뛰어난 사람과 둘 다 똑같은 자금을 대고 시작을 했는데 두 사람이 모이잖아요. 세 사람일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분명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 한 명은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일도 잘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은 더 열심히 해야지 해서 하겠지만 일을 잘하는 거는요, 사실은 열심히 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계속 우리 업무의 비중은 넘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럼 일을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뭐 어떤 배분이 동일하게 된다고 본다면 조금은 부당하다 생각하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업무가 작아지고 중요도가 떨어지게 되면 역시 처음에 같이 동업에 스타트한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일을 좀 줄이게 되고 놓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골이 깊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동업은요, 이 사람을 못 믿어서 일을 하면서 망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실은 주도권의 어떤 영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좀 정신적인 부분들 때문에 많이 좀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케이스는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우리는 동업이 잘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말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체계적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나중에 우리가 같이 동업을 하게 되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쌓아갈 고민들을 미리 준비를 한다면 그 고민들의 어떤 양은 굉장히 줄어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동업을 해서 스타트를 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하고 우리가 어떻게 끝맺음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잘 해서 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동업이 아니라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당연히 글로 남기고 충분히 준수하자는 약속을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글이 없으면요, 해석의 부분도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동업계약서, 결국 지금 나올 동업계약서는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중에 충돌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 부분들을 준수함으로써 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업을 하실 분들은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하고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가 걸어가야 될, 그리고 각자가 해야 될, 그리고 각자가 가져가야 될 몫을 가장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시간들을 가장 많이 할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업계약서는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잘 우리가 성공해서 서로 좋은 마음으로 분배를 하게 되는 그 결과가 갈 수 있도록 미리 잘 만들어두고 다시는 보지 않는다. 이런 좋은 성공적인 창업으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동업계약서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해 드릴 건데요. 일단 동업계약에 대한 개념은요, 2명 이상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동업이라고 하면 누군가는 자금을 댈 것이고요, 누군가는 근로를 댈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뭐 자금과 근로를 같이 댈 수도 있는 형태도 있겠죠. 여튼 한쪽에서 금전을 내지 않는다면 다른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금전이 없어. 그러면 노무를 대가로 하겠다. 나는 금액도 노무도 없어. 그러면 내가 가진 어떤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너에게 줄 테니까 우리 같이 동업을 하자. 이런 형태 모두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업계약의 유형으로 보면 제일 먼저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뭐 자본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형태가 될 것이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 동업계약이라는 건 대부분 이제 민법의 조합의 형태거든요. 서로 이제 나누는 형태, 함께 내고 함께 나누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좀 다른 유형의 형태도 있는데요.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당사자는 자본하고 그리고 일도 하게 되지만 다른 당사자는요,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가 되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 노무를 출자해서 영업을 담당하는, 즉 근무를 하는 자가 이러한 모든 소유를 하게 되는 형태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영화 제작을 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뭐 투자자들 몇 명이 없었고 투자 회사들만 있었지만 최근에는 펀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영화를 제작하잖아요. 그 경우에 투자자들은 자금은 냈을 뿐이지만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는 누가 가져갑니까? 제작사가 가져가는 것처럼 이런 형태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제 출자 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본, 누군가는 자본을, 뭐 금전적으로 자본을 투자를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노무를 투자했을 것인데, 결국 완성된 자본에 대해서는 공동 소유가 되는 형태도 있겠네요. 그래서 투자자와 발명가가 모여서 같이 동업을 했을 경우에 공동 소유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뭐 한명회사, 합자회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많이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한 명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들어간다는 부분이고, 합자는 자본이 들어간다는 개념이니까요. 특징에서 가장 좀 차별화되는 부분만 설명해 드리면은요. 일반적으로 조합이든 익명조합이든 합자조합이든 조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2명 이상이 모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출자 목적물을 보면 조합의 경우에는 금전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무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익명이란 말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때는요, 이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영업조합원의 경우에는 출자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익명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나 금전을 이제 출자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비슷하게 합자조합 같은 경우에도 업무 집행조합원은 금전 그 밖에 재산 또는 노무, 보통의 경우는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 아까 익명조합에서는 영업조합원 되어 있는데, 합자조합에서는 업무 집행조합원이니까, 집행이라는 것은 뭐죠? 업무를 수행한다는 개념이니까 노무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한책임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어떻게 해요? 유한이니까 금전이나 이 부분만 제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유한책임조합원의 반대 개념은 무한책임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책임 소재는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조합이나 익명조합은 등기가 따로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만 합자조합 같은 경우는 상법상의 회사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상법상의 조합으로 회사로 등록됨으로 인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 등기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업계약서 내용 한 번씩 볼까요? 제일 먼저 동업계약서가 어떤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냥 두 분이서 예를 들어서 말로 한 것도 동업계약이 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요,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말로 하든 뭐 바위에 새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계약이라고 하면 글자로 다 남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당사자의 계약은 유효한데, 문제가요,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잘못됐을 때, 또는 계약이 이행이 여튼 안 되었을 때 법리적으로 판단을 받고 우리가 이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찾아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말로 한 계약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서는 성립이 되겠지만 어디 가서 증빙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도의적으로는 이게 맞다, 어떤 것이 맞다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이외의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글 쓰는 재주가 너무 없어. 그래서 글로 안 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두 분이서 녹음하셔도 돼요. 우리 이야기하는 이야기 다 우리 어떻게 하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자, 지금부터 우리 동업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끝날 때, 여기 이제부터 우리 이야기는 약속을 지키는 거다 라고 녹음을 하시면요, 그것도 바로 동업계약이 되는 거예요. 굳이 글로 다 써서 하는 것만이 동업계약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동업계약을 한다고 했으니까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첫 번째, 동업하는 사업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용도 있어야 되고요. 동업하는 어떤 분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포괄적으로 같이 동업을 한다. 이럴 경우에도 반드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동업계약할 때 어떤 부분에 어디까지 무엇을 위해서라는 이 내용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포괄적으로 잡았을 때도 문제가 일어나니까 조금은 세밀하게 잡아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동업자의 명칭은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럼 어떠한 동업계약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업자의 성명, 상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당사자를 특정짓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누구와 할 것인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뭐 동명이인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당사자를 특정짓자. 그리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같은 경우에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자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을 설정 안 하면 나는 부산에서 하겠다, 나는 서울에서 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별로 처음에 동의하고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이거 가지고 분쟁을 걸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도 밝히셔야 됩니다. 자, 동업자별 출자 방법 및 출자 금액,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락이 나왔네요. 누가 재산을 얼마만큼, 금전적으로 얼마를 내고, 그리고 얼마만큼 일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돼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금액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산정하기가 쉬워요. 내가 1,000만 원 낼게, 내가 뭐 5천만 원 낼게, 굉장히 명쾌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관련 일을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할게, 명확한데요. 이게 이제 물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계를 너한테 넘겨줄게. 얼마에? 기계를 투자를 할게. 또는 어떠한 이제 부속물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할게. 이럴 때에 다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어떤 한우 고기 식당을 운영하는 분과 고기를 공급하는 분과의 동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공급의 조건이 어떤 거냐면 고기를 제공하겠다. 근데 고기라는 게 항상 일정한 가격이 아니잖아요. 이게 판매 가격은 일정한데 납품 가격은 항상 변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어떨까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자 대상물이 명쾌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명쾌하게 할 것인가도 역시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전의 경우에 언제 출자할 건지도 중요해요. 얼마를 출자할 것인지 중요해요. 내가 뭐 다음 달에 돈 들어올 게 있으니까 다음 달에 들어오면 내가 뭐 5천만 원을 출자를 할게 해서 준비를 다 한단 말이죠. 이제 일을 갖다가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준비를 다 했는데 이 금액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이 나와 있죠. 출자일에 출자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도 사실은 물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동업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었다고 가정을 해보고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있는데 금액이 안 들어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을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이때까지 금액을 넣지 않으면 나는 손해배상을 책임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분이 약속을 최대한 지키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동업계약서라는 것은 문제가 됐을 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상호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들어감으로써 서로 관계가 계속 좋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동업자별 손익 분배에 대한 사항. 동업의 경우 이제 굉장히 잘 됐을 경우는 문제가 안 생긴 것 같잖아요. 잘 됐을 경우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제가 이제 만나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회사가 좀 성장하는 동안에 스타트업인데 좀 성장하는 동안에 수익이 좀 급작스럽게 많이 난 경우가 있어요. 이때 다툼이 발생해 가지고요. 결국은 뭐 소송까지 갔어요. 별로 크지 않은 금액인데 소송까지 가서 결국은 누가 돈을 다 벌었을까요? 아시죠? 결국에는 소송을 대리한 사람들만 수익을 발생을 시키고 두 분 다 아무것도 거의 가져간 게 없이 나오게 되는 경우도 저는 직접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익 분배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대부분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냥 출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하는 거죠. 5천씩 냈다면 반씩. 뭐 3분의 1에 3분의 2다. 그러면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기여도가 너무 크니까, 너가 기여도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여도가 많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가능하죠. 그리고 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인 사업자도 우리 공동 사업자 낼 수 있잖아요. 그때 지분율을 넣게 돼 있거든요. 근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몇십 %인데 그거를 남들한테 양도를 하거나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이 지분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분,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지 또는 팔게 해서는 안 되는지 이런 내용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분을 만약에 판다고 하면 같은 동업자한테 먼저 팔게 할 수 있는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매수권이라든지 그리고 태그얼롱이라든지 조금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콜옵션, 풋옵션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좀 또 별도로 좀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튼 주식이라면 이 주식의 양도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더 많이 검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시 동업체의 해산 시 자녀재산 분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자녀재산이 잘 안 됐을 경우이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언제 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뭐 손실을 봤다면 이 손실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역시 같이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동업체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언제 이후에는 분리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겠죠. 영원히 함께 하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이번 3년, 한 2년 정도만 같이 가보자. 그 다음에는 이 계약을 파기하고 각자의 길로 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런 계약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기보다는 중간중간에 한 2년 지나서 다시 쓸 수도 있어요. 그죠? 1년 지나서 쓸 수도 있어요. 지금의 동업계약은 유효기간이 1년이야. 자,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거예요. 너가 굉장히 기여도가 높으니 이번 동업계약에서는 너 지분을 좀 더 많이 책정을 해줄게. 이런 식의 계약은요,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계약의 효력 발생이 이 계약은 언제부터 할 것인가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 외에 이제 특약사항으로서는 둘이가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서 만약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역시 포함을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이제 작성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동업자 모두 기명 날인을 하고요. 공정을 받는 것이 좀 안전하긴 합니다. 근데 공정이라는 게 이 계약 내용 전체를 다 받들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정은 좀 더, 좀 받는 편이 저는 추천하는 바고요.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요. 동업관계가 좀 많이 얽혀 있다거나 또는 금액 단위가, 비즈니스 단위가 좀 클 경우에는요. 반드시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받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사실 뭐 비용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비용은 나중에 우리가 드리게 될 비용이 아주 미미한 금액일 것이면 틀림이 없을 것이니까요. 자, 공정수수료는 법률 행위의 목적 또는 뭐 어음의 수표의 가액해서 뭐 200만 원까지 수수료 얼마, 1,500만 원 초과 시에는 얼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직접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이슈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대표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있습니다. 통상에 동업을 같이 하면서 한쪽에서는 어떤 기술력을 제공하고 한쪽에서는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 기술력과 자금이 뭉쳐서 이 일을 이제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자금을 내신 분들은 처음에는 그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이 기술이 어떤 건지를 쭉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알고 나니 별것 아니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반씩 냈는데 별것도 아닌 기술 가지고 돈도 낸 것도 없으면서 분배를 반이나 가져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별도로 회사를 살짝 차린다든가 따로 차려가지고 이 기술을 살짝 넘긴다든지, 아니면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나서 또 이 기술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고 영업비밀도 있겠죠. 그래서 영업비밀이란 이런 것인데,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 유지 조항이 기재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 동업계약서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부분은 이러한 비밀, 영업비밀이 되었던 그리고 기술비밀이 되었던 이러한 비밀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꼭 넣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손익분배의 원칙,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제 혼자 가게를 하려고 계획하던 중에 자금이 모자라서 자금을 투자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경영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게가 처음에 투자가 되었을 때 둘이 경영을 같이 하게 되면 뭐 급여 측면 부분이 굉장히 작을 거잖아요. 이때 돈을 낸 사람이 이익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내 혼자 분배를 가져갈게. 이익 분배로 내가 1,000만 원을 냈으니까 급여는 제가 빼더라도 1,000만 원의 잉여금이 나올 때까지는 내가 다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계약은요 바로 나오죠. 안 됩니다. 조합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출자 지분과 이익 분배가 전혀 다른, 형평성이 전혀 없는 부분은 조합 계약이라고 볼 수가 없고 아예 다른 계약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 동업계약은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동업계약은 애초에 사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단에서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 꼭 우리가 보시잖아요. 야, 다시 한번 너 나 못 믿어? 그냥 야, 좋은 대로 하면 되잖아. 이거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서류적으로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데 귀찮아서 안 할래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우리가 규칙을 만들고 함께 나가보자. 우리가 사람으로 만나서 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들어서 같이 수익을 만들어내자고 하는데 그렇게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처음부터 시작된다면 그 결과는 뻔하죠. 그 다음에는 이거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업을 하자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동업계약서를 쓰기 이전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속 고민해. 이만큼 고민해도 돼도 싶나 할 정도로 고민한 다음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동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동업의 성공 확률은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저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고 기대한다고 장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고요. 좋은 동업관계로 멋지게 성공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